나는 파산이다. 벌써 6회째가 됐네요. 지난 5회 땐 저 을왕리 가서 그거 하느라고. 추웠어요. 뭐, 어쨌건, 새해, 이 청취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빴어요. 오늘 벌써 이틀째인데, 뭐, 새해 되니까 일이 좀 많이 바쁘네요. 바빠져야 되는데. 청취자분들도 바쁘고, 뭐, 이래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궁금하신 것들 중에 제 바쁜 와중에 지금 녹음을 하는 거라. 근데 점점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힘이 좀 나요. 그래서 더 알차게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게스트도 더 모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위주로 오늘은 일단 좀 할 얘기 많은데 이거 뭐 어디서부터 사안사안 다 틀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궁금하시는 거 위주로 이제 차근차근 매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개인회생을 얘기 많이 안 드렸죠. 개인회생. 개인 파산은 좀 어떻게 보면은 명확해요. 개인회생하고는 다르게 개인 파산까지 이제 막바지까지 가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재산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명확한 편인데 이 개인회생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쭉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파산까지 가기 전에 파산 면책이라는 그 마지막 가기 전에 그때마다 어떤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개인회생하고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라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이제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채무 감면 또는 탕감, 변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당장 뭐 카드빚이 한 세네 개 쓰면서 3, 4천만 원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번 달에 월급을 받아도 이자 뭐 이거 다 이자 원금 갚아 나가다 보면 더 이상 뭐 생계비조차 없다. 이제 이런 때가 와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지만 이제 힘드신 분들은 뭐 분식집을 한다거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 힘들죠. 거기다 창업 자금 이렇게 받으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이 이번 달부터는 이게 힘들다. 그게 연체되기 직전인 분들이에요. 연체되기 직전. 거기다가 뭐 집도 있긴 한데 대출도 많이 받고 조그만 아파트 1억 2천만 원 시세 되는 집이 있는데 거기 한 7, 8천만 원어치 대출을 받아서 담보대출 또 추가 대출도 어렵고 이런 경우에 또 신용대출 또 한 5천만 원 있고 근데 매달 그 가게에서 하는 건 적자다. 연체되기 직전이죠. 이런 경우가. 이게 참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심각하죠. 뭐 어쨌건 이런 경우가 왔을 때에 그걸 좀 슬기롭게 여러 가지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차근차근 그걸 선택을 하시면서 재기를 노리시라는 뜻에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그 단계별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연체되기 직전인데 연체되기 직전에는 신용상 좋아요. 연체된 적이 없으니까 예전에 뭐 단기 연체라든지 뭐 아주 뭐 10년 전에 이런 거 또 별 영향이 없고 근데 카드 한도는 막혀 있고 다 써버렸으니까 현금 서비스도 다 썼고 카드론 다 썼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카드깡 할 수는 없는 거죠. 카드깡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뭐 종로 가서 금을 이렇게 현금 서비스나 이게 안 되니까 금을 뭐 카드 500만 원, 1000만 원 긁는다거나 그 할부 그건 아직 한도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돼요. 다 알거든요. 카드사도 알고 나중에 어떤 제도를 이용할 때도 카드깡은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돈이 조금 아쉬워서 절대 그건 하시면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고 카드깡 할 수 있는 게. 이제 카드깡 할 수 있는 대부분인 게 뭐 금, 홍삼,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누구나 봐도 알죠. 몇백만 원 긁는 건 뭐 다 아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이게 연체가 지금 될 것 같은데 뭐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린다. 네, 오늘 요거를 좀 주의 있게 들어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연합회 또 그 밑에 협력 금융사들이 있어요. 뭐 일금융권 모든 은행들은 다 여기에 협력업체가 돼 있고 협약금융사 그 다음에 큰 카드사 대부분 그 다음 캐피탈 큰데 그리고 요즘은 저축은행들도 여기에 뭐 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축은행까지도 많이 협력 금융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프리 워크아웃이 있고 그다음 개인 워크아웃이 있고 또 중소기업인 지원 대책이 있고 한 요 정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캠코에서 하는 이제 대환 대출이 있고 그러면 단계별로는 일단 대환 대출 같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것도 주관을 해요. 뭐 20% 이상 고이자를 쓰고 있는 채무에 한해서 그거를 50% 이자를 절감해 주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는 그게 있는데 그건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아직 그래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연체가 전혀 없어야 되고 또 최근 채무가 얼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는데 어쨌건 그런 대환 대출, 고금리, 사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갚고 일부지만 전체 다는 아니고 뭐 8% 9%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대환 대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율이 그건 괜찮으니까. 어쨌건 그래서 대환 대출이라는 첫 번째 길이 있긴 한데 요것들은 뭐 거의 잘 이렇게 해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 보면 단기 연체도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왜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하고 개인회생하고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냐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 일자가 지나야 돼요. 일단 연체된 후 30일 정도 지난 후부터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고 그 다음 90일 이상 연체되신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연체 기간 30일을 견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신용회복원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하고 개인 워크아웃은 그 독촉전화 추심 한 달 동안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 추심이라는 게 그걸 겪어야만 그러니까 뭐 겪어야 되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30일이 지난 후에 프리워크아웃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리워크아웃의 협약 금융사들의 금액을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자하고 원금을 뭐 최장 8년, 뭐 최장 10년 이렇게 나눠서 변제할 수 있게 그렇게 승인을 얻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프리워크아웃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프리워크아웃은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는 대신에 연체 30일 이후죠. 다 할 수 있는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는 조건으로 채무자,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 뭐 이런 등록을 그 은행 전산망 자체에서 안 해요. 그러니까 신용상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30일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돼요, 전산상. 그거는 이제 신용에 아주 치명타죠.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채무불이행자에 오르면 이제 금융하고는 이제 뭐 빠이빠이죠, 빠이빠이. 더 신용카드도 그렇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아요. 이제 가장 뭐 돈을 더 안 빌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보증 뭐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 어디 취직할 때나 뭐 핸드폰 개설할 때 이제 그런 보증보험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좌절이 생기죠. 보증보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안 되는 조건으로 프리워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하고 원금을 다 갚는 조건으로, 그것도 8년이나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나눠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리워크아웃 제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중에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신용상 그렇게 불이익도 받지 않으면서 나눠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 워크아웃은 요 다음 단계. 석 달 동안 연체가 된 이후에 요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석 달 안 됐는데 워크아웃 해주세요. 안 해줘요, 그거를.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프리 워크아웃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나눠서 장기간이지만 워크아웃은 일단 이자가 면제예요. 그때부터.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이자, 그 전에 뭐 많이 쌓였던 연체 이자를 싹 감면해줘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원금도 뭐 내가 7천만 원 빚이 있는데 쌓인 이자가 1천만 원이다. 그럼 8천만 원인데 그 1천만 원 이자도 제해주고 7천만 원 중에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해서 그리고 그거를 또 8년 또는 10년까지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하는 게 개인 워크아웃이에요. 그 대신에 프리 워크아웃보다는 조금 저기죠. 이미 30일이 지나면은 채무 불이행자 이미 등록은 이미 된 후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자 같은 거 다 면제해주고 원금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준다고 하는데 뭐 그건 상황마다 틀려요.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가 두 가지가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또 중소기업 뭐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뭐 다른 뭐 지원 대책이 있지만 거의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개인회생이랑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면책이나 법적으로 신분상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이 은행 협약에 묶여진 그 은행들하고 법까지 가기 전에 둘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워크아웃은 판사가 개입될 예지가 없죠. 개인 간에도 둘이 돈 빌리고 받았는데 내 돈 갚을 돈이 좀 없다. 그러니까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상대방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 그러면은 너 1,000만 원 빌렸는데 800만 원만 갚어. 나눠서 갚어라.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법에 기대지 않고 서로 이제 좋게 합의를 보는 거.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뭐 법적 조치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적 조치예요. 채무자로서 하는 법적 조치,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기 전에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처럼 그 은행 연합회나 그 협약된 거기 뭐 은행들, 거기 뭐 수백 개가 되겠죠. 그 은행들의 대표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데고, 거기서 뽑은, 그래서 그 대표하고 전체 그 금융 채무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미리. 그 대신에 뭐 아까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 근데 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요 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는 협약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이금융권까지는 그래도 요즘은 대부분 포함이 돼 있는데, 사금융, 뭐 무슨 크레디트, 러시안 캐시, 산화 이런 것들은 사금융이라고 그래요. 이자가 39%까지 받는. 여기는 여기에 협약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더라도 요 협약된 업체들은 워크아웃 해당이 돼서 그렇게 해주지만, 승인을 얻을 수 있지만, 사금융 같은 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갚든지 뭐 그건 따로 알아서 해야 돼요.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런 사금융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안 봐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점점 나아지면은 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금융회사가 다 되면 좋은데, 뭐 사채는 뭐 지인끼리 그런 건 전혀 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 워크아웃은 그 협약금융사의 대표인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둘이 합의를 보는 것이다. 그 대신에 뭐 전산상으로 어떤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면책자 코드로 따로 신용등급을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 요 돈을 다 갚으면 이제 보증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증 쓴 사람. 내가 빚을 한 5천만 원 졌는데 여기에 3천만 원을 누가 보증을 뒀어요. 그럼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워크아웃을 하면 서로 합의를 봤으니까 내가 계속 꾸준하게 병제를 8년 동안 그 나눠내는 금액을 내면 그 보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묻죠. 서로 합의됐으니까. 근데 개인회사 파산은 서로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제3자인 법원에다가 법적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증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죠. 예, 그거는 서로 합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랑 법원에다 이걸 신청하는 거라서 그 보증인에 대해서 개인회사나 파산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구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행사에서. 근데 그렇게 법적 조치를 안 하고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을 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보증인한테는 안 하겠다. 왜? 내가 다 이걸 변제했다고 치면 보증인은 책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떤 개인회생이나 파산처럼 이게 신청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강제 집행, 압류, 추심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지금 단점은 항상 그거예요. 사채나 사금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큰 1금융권이나 큰 2금융권 협약업체에서만 돈을 빌리고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 분들은 거의 요거를 먼저 신청을 하죠. 그러니까 큰 은행에서 빌리고 쓰다가 그걸 갚기 위해서 사금융을 쓴다거나 지인한테 돈을 빌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거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뭐 그렇지 않게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건 이런 건 알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스탑 뭐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금융이나 사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분들은 뭐 워크아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회생까지 왔죠. 뭐 다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개인회생 오면은 돈을 갚는 방법이 개인회생도 어느 정도 변제를 해야 되지만 방법이 전혀 틀려요. 개인회생의 장점 중에 하나는 프리워크시건 개인 워크아웃이건 그런 것들은 서로 합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빚이 1억이다. 서로 이제 정해졌잖아요. 탕감을 하건 어떻게 됐건. 그럼 그 정해진 금액 1억을 8년, 96개월로 나눠서 매달 갚던 뭐 10년, 뭐 이렇게 120개월 동안 갚건 서로 합의 봐서 하는 금액이 정해진 건데 갚을 금액이 개인회생은 채무액은 똑같아요. 1억인데 그 금액을 채무액을 그대로 나눠서 몇 프로를 내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방향이 틀리죠. 내가 월급이 얼마고 내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내 월급이 180이고 내가 뭐 2인 가족이라서 뭐 120 얼마 뭐 120만 원을 치고 최저생계비가 2인이 120만 원 얼마 정도 되고 이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틀리거든요. 부부 또는 뭐 애들이 몇 명. 나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2명이다 그러면 120 얼마를 빼고 180만 원 월급이니까 거기서 세금 얼마 떼고 그럼 170 받았겠죠? 그럼 50만 원이 남죠. 그 50만 원을 생계비는 일단 무조건 보전을 해주고 그 50만 원을 최장 5개월이니까 5년이니까 60개월 5, 6에 30 3천만 원이죠. 빚은 1억인데 내 가용소득은 그러니까 월급에서 부양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 50만 원이라서 그 60개월을 곱하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거만 갚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용소득이 정해져야 그 금액을 갚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빚은 1억인데 3천만 원 갚으니까 30% 갚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가용소득을 6개월 곱해 보니까 3천만 원이 돼서 30%를 갚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미리 몇 프로를 정해놓고 이걸 갚아라가 아니라는 거. 그게 개인회생이 좀 틀린 점이에요. 요 워크아웃이나 그 프리 워크아웃하고는 변제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전혀 틀려요. 그래서 계속 떠드니까 힘드네. 이렇게 다른 것이다. 개인회생은. 그래서 가용소득이 중요하다. 개인회생.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대신에 개인회생은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직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60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직인데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가용소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무직인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을 산출해야 되는데 가용소득을 그걸 모르니 아예 변제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직이거나 무직이신 분들은 뭐 파산면책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니면 직장을 구해서 이제 개인회생에 하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할 때, 내 집이 있을 때 또 상황이 틀려지겠죠. 개인회생 할 때랑. 요거는 그 사안 사안마다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둘 다 가능해요. 워크아웃 할 때도 그 재산을 보존해주고 개인회생 할 때는 재산을 보존해주기보다는 이제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조금 다루는 게 틀리죠. 워크아웃에서는 일단 집 압류나
경매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합의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언제든 근저당 설정에 의해서 그걸 경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신용회복인에서 할 때는. 근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랑은 틀려요. 시세 뭐 한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채무가 담보대출이 1억 8천이다. 이걸 팔아봐야 2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내 빚은 뭐 한 1억 정도 된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그러면 개인회생을 이걸 하면 가용소득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고 또 그 채권자들은 최대 받아봐야 100% 받고 그 원금에 아니면은 뭐 20% 30%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1억 8천을 빌려줬던 그 은행은 무조건 경매에 넣어서 일단 그 금액을 보전을 해요. 그리고 모자란 거를 또 개인회생도 받아내고. 그래서 개인회생 할 때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그 은행들이 거의 무조건 그 집을 경매를 넘긴다. 개인회생 하면은 그 경매를 중지나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안 돼요, 그거는. 그 담보대출 해준 그 근저당 설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회생에선. 그래서 그 집은 무조건 경매로 넘긴다. 이제 그걸 각오하시고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거죠. 파산은 뭐 집이 있으면 일단 그걸 다 처분하고 나중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다음 단계고, 개인회생은 직장도 지키고 자기 자격증도 유지하면서 그 집에 대해서 뭐 경매 넘어갈 때 넘기고 이렇게 가용소득이 정해지면 갚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너무 복잡해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해요. 그 단계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장점이 있는 것이고 개인회생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집이지. 20대, 30대 초반 카드는 뭐 한 4, 5천 썼고 이런 분들은 절대 다른 데 더 빌리지 말고 카드에서만 딱 끝쳐요. 끝이고 워크아웃 같은 걸 신청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 이상 더 뭐 물론 지인한테 뭐 한 1억 빌려서 사업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좋으면 좋은 건데 안 될 때도 대비해야죠. 안 될 때도. 그러니까 카드나 뭐 이런 카드론이나 또는 뭐 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뭐 큰 저축은행 많죠. 그리고 뭐 창업 대출 받은 거, 뭐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 요 정도까지에서만 그쳐야 돼요. 그래야 신용상의 큰 저기도 없이 프리 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도 할 수 있고. 근데 사금융이나 지인한테 빌린 것들은 해당이 안 돼서 결국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다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죽이진 않아요. 좀 절대. 추심도 뭐 다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고. 추심은 막 독촉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는 거 있죠? 연체됐을 때. 원래 낮에만 하게 돼 있어요. 낮에. 밤에는 찾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해 뜨고 해 졌을 때까지. 왜냐면 밤에는 아무래도 이 추심이라는 게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만 그것도 와서 채무가 연체됐다는 사실만 알리게 돼 있어요. 추심이라는 게 와서 돈 달라 막 이게 아니라 물론 돈 달라고도 하는데 연체된 사실을 알리고 빨리 갚도록만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사람들 성향마다 조금 강하게 하는 사람, 추심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법적 조치까지 가느냐 채무자 입장에서,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이렇게 미리 잘 합의를 해가지고 탕감도 받고 갈 수 있느냐는,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을 때 단계별로, 아 내가 이 단계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해보겠다, 그래서 다음 단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뭐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개인회사나 파산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려요. 새해 뭐 연말 되면 또 연체 걱정인가 많이 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잘. 그리고 또 하나, 뭐 어저께 상담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뭐 물론 이걸 떠나서 그분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건데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압류, 가압류, 이게 빚이 연체되면 그걸 가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추심행위죠, 추심행위. 근데 그거는 뭐 독촉전화나 문자 오거나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죠, 말. 갚아라. 근데 이제 법적인 조치는 달라요. 요즘은 그래서 아주 빨라요. 이게 연체가 됐다 그러면은 이 확률상 연체된 사람은 어느 정도 연체되면 거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런 걸 선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예전하고는 틀리게 계속 독촉 전화 이러진 않고, 그것도 하면서 뒤에서는 법적 조치를 먼저 시작을 해요. 뭐 전화하고 독촉하는 건 그냥 전화한다고 치지만, 법적인 조치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받을 사람이, 채권자가 은행사건 뭐 러시안 캐시건, 우리 그 저희들이 채무자한테 할 수 있는 건 빨리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 집행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이게 법적인 조치예요. 강제 집행은 뭐 다 알죠? 압류, 가압류, 부동산의 압류, 동산, 뭐 가계도구나 통장 급여에 압류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하는 거. 빨리 압류를 해서 그걸 돈을 현금화시 경매에 넘기다든지 해서, 요걸 법적 조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적 조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조치하는데 아까 그 판결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판결문 없이 막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추심, 전화하고 이런 찾아오고 뭐 이런 거지만, 법적인 거는 빨리 판결문을 얻는 게 급선무고, 이 사람 채권자 입장에선 뭐 지급명령, 뭐 이행공고결정, 뭐 소액 뭐 재판, 이런 것들이 다 이름만 약간씩 틀리고 절차가 더 간소화된 뭐 이런 걸 뿐이지, 다 판결문을 얻기 위한 거예요. 판결문을. 그래서 지급명령 같은 건 더 빠르고, 이행공고결정은 또 더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에 일반 소송, 소장 내서 하는 거, 그게 그 다음 빠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판결문을 얻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채무자가 알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송달도 하고 하니까. 그 판결문을 얻으면 바로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아까 그 압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압류는 이제 이런 판결문을 얻기 전에 미리 또 팔아버릴까봐 가압류 해놓는 거고, 진짜 압류는 아니지만 가압류. 그래서 본안소송 이런 지급명령 이걸 하고 나서.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알 수가 있는데, 공증서류라는 게 있어요. 공증서류. 공증서류가 뭔지 잘 알 거예요. 공증을 서놓으면 연체가 되는 순간 판결문의 효력을 갖게 돼요. 공증서류가. 아까 지급명령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증서류는 연체되는 순간 미리 재판을 받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강제집행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체되는 순간. 그러면 공증은 같이 가서 서야
뭐 아까 그 지급 명령이라는 건 법원에서 통달이 오고 뭐 이래야 되지만 공증은 미리 쓰는 거기 때문에 연체일이 도달하지 않아도 둘이 가서 그 법무법인 어디 공증 사무실 가서 하잖아요. 가서 이걸 그러니까 내가 갔으면은 공증 쓴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연체되는 순간 무조건 압류는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제도구 압류, 통장 압류, 급여 압류. 근데 공증을 내가 안 썼는데 뭐 어떤 사금융에서 바로 연체되자마자 압류가 들어왔다. 내 급여나 가제도구나 자동차에. 이거는 이 사람들이 미리 서류를 받아요. 뭔 서류를 받느냐? 공증에 이 채무자 본인이 직접 안 가도 공증을 설 수 있는 대리 위임장을 미리 다 받아요. 이 채무자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온 것처럼 가서 공증을 설 수 있는 서류가 뭐냐면 위임장. 이런 공증을 산다는 위임장, 인감도장에 찍힌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이걸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안 가도 채권자 혼자 가서 공증을 서요. 그게 합법적으로. 그래서 요즘 사금융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공증서를 미리 다 받아요.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다 찍어놓고. 그래서 여차하면 바로 그냥 공증을 세워놓고 연체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연체되고 나서 지급 명령하고 뭐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뭐 프리워크아웃이나 뭐 다른 뭐 이런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그쪽도 진짜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체되자마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압류가 덜컥 들어오니까 이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제 어저께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증순적 없냐고 그랬더니 공증순적이 없대요. 그 대신 거기다가 그 사금융인데 거기 받을 때 위임장,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뭐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이걸 다 줬다는 거예요. 거긴 뭐 빠르게 행동을 한 거죠. 아무튼 공증서류란 건 그렇다. 공증서류는 공정증서라는 뜻이고 요거는 둘 사이에 이미 앞으로 재판에 안 가도 요 금액이나 어떤 사실 어떤 확인에 대해서 미리 판결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둘이. 예. 아무튼 이런 걸 궁금해 하시길래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하고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법적인 채무자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인회생, 파산 뭐 이런 단계별로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하나쯤은 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좀 길어졌네요. 목도 마르고 오늘 혼자 떠들었네요. 다들 바빠서 혼자 떠들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뭐 일단 강제집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가제도구,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또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그나마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조금 실전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인데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힘내시고 앞으로 5년 힘내야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6회 마치겠습니다. 끝.